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낮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강릉에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기록됐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와 폭염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후폭풍 이후 올해 정부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된 기초연구 항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특정 분야만 늘려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을 29조 7천억 원까지 늘리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과제 선정률이라든가 연구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이라든가 젊은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 연구의 기본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과제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풀뿌리 연구 대신 중견 연구와 우수 신진 연구를 늘렸다는 입장인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토양을 다지기보단 단기적 성과를 내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학과들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글로벌 연구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지원보단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게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줄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느니 그거를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 연구에 증액시켜서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만 대폭 늘어나면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또다시 차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췌장암 수술 후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 교수, 간담 최외과 한인웅 교수, 병리과 장기택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 주변에 모여있는 면역세포인 종양 침윤성 림프구의 밀도를 AI로 분석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췌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304명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 림프구가 많은 환자의 생존기간 평균값은 35.11개월, 적은 환자는 11.6개월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프구 밀도가 높을수록 생존 기간이 길었고 AI 분석을 통해 예후 예측 정확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기간 국민의 도로 안전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홍수기간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홍수 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는 기존 댐 방류 정보와 홍수 경보에 더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합니다. 특히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초는 전국에 장맛비가 집중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며 열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올여름 장마는 끝난 걸까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 대신 폭염의 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은 더위에 강릉은 밤사이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고 서울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에 폭염특보는 연일 확대됐고 경보로 격상되는 지역도 늘었습니다. 어제 내륙 곳곳에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용인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은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이 완전히 북상하면 종료되는데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 남부 지역에 대해 평년보다 20일 정도 빠르게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은 아직 기압계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장마 종료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열대 요란에 의해 우리나라 부근으로 확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성기에 달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열대 요란이 사라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장마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으로. 장맛비가 자취를 감추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안심하긴 이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고지대와 바닷가 등 피서 명소마다 더위에 잠 못 이룬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강원도 대관령의 길 휴게소 주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캠핑카와 차량이 공터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고지대를 찾은 겁니다. 저녁 8시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24도로 인접한 강릉보다 무려 9도나 낮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 훨씬 더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1년 이후 대관령에서는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선 에어컨을 켠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고 새벽에는 한기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새벽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반팔 아니고 새벽에는 꼭 이렇게 긴팔 입고 나가야 되고. 어둠이 내려앉은 강릉 경포 해수욕장. 해가 져도 좀처럼 식지 않는 열기에 잠 못 이룬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강바람이 부는 하천 다리 위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밤잠을 너무 설치다 여기에 나오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앞으로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부산에서도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 중구 대청동 대표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열대야는 부산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였던 1914년 7월 1일 이후
111년 만에 가장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인 7월 20일과 비교하면 19일 이른 시기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부산 중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만큼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온건조한 고기압, 열돔의 영향에 유럽이 초여름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에 산불과 열사병 사망자가 잇따랐고 대대적인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치 쓰나미가 덮치듯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밀려옵니다. 포르투갈에서 47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진귀한 기상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Não conseguia evoluir para o interior, portanto, e ficava sitiada e a rodar sobre ela mesma, né? E, portanto, formando rolo.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고온 건조한 열돔이 북쪽으로 확장하며 유럽 곳곳이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0도까지 치솟은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수십 건 발생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는 46도를 기록했고 통상 폭염을 피하는 지역인 바르셀로나도 100년을 넘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보냈습니다. Al mediodía pecado mortal y por la noche que suele ser otro buen momento tampoco porque hace también mucho calor, o sea que ahora hay que aprovechar.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자 이틀간 전국 1,350곳의 공립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 윈블던이 개막한 영국 런던의 올 잉글랜드 클럽은 기온이 29.7도로 140여 년의 역사에 개막일 기준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폭염은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현실이라며 인류는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나흘간 4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습니다. 5월 1.9%로 둔화한 뒤 한 달 만에 2%대로 오른 것으로 지난 1월 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4.6%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빵이 6.4%, 커피는 12.4%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는데 외식 물가는 3.1% 올랐습니다. 농, 축, 수산물은 1.5% 오른 가운데 돼지고기는 4.4%, 고등어는 16.1% 각각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실행되고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한은 뉴욕 사무소는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은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최대 1.3%포인트 줄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과 중국은 GDP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3.1%와 2.9%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분석에서도 미국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에서 28% 감소하는 데 비해 EU와 중국은 각각 0에서 1.1%, 5에서 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이 작년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도체와 강세를 보인 선박 등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0.03% 감소한 수치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 6천만 달러, 역대 2위입니다. 갑작스러운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사태,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만 잇따랐는데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적표입니다. 굉장히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분들이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통해 갖고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셨지 않나. 그 배경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DDR5와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데다 메모리 제품 가격도 오르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선박 판매도 급증했고 무엇보다도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에 힘입어 역대 2위 실적을 낸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3.7% 급감하고 대중국 수출도 4.6%나 크게 줄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특정한 시장에 너무 의존도가 큰 거는 또 이제 상황이 변했을 때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하반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미 관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무역 금융 공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수출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가운데 최대 실적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무역 수지도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충격 속에서도 하반기 수출 동력을 이어나가려는 정부와 산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가 오염됐다는 주장이 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화도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어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으로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평소에 8배가 넘는 방사성 준위가 측정됐다는 인터넷 커뮤니티발 주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 조사관을 파견해 측정한 결과 역시 정상 범위였다며 해당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전국 244개 지역에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해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집단으로 2차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SFTS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환자실 안에서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 장시간 처치를 하는 과정에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된 의료진들은 현재 모두 증상이 없는 상태며 이들의 접촉자 전수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환자와 접촉했던 다른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간 증상 발생을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2차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프랑스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 럼피스킨 발생이 공식 확인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지난달 23일 선적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프랑스산 소고기는 올해 들어 5월까지 20kg에 불과해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 물길을 달리는 수상 선박이 선을 보였습니다. 6km 정도 되는 구간을 오갈 예정인데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도심을 따라 흐르는 강을 선박이 가로지릅니다. 배에서 바라보면 아파트와 현대식 건물이
하늘을 꾸미고 그 아래는 잘 가꿔진 정원이 반깁니다. 운항 구간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출발해 삼산 여천 매립장까지 6km 정도. 오는 2028년 열릴 예정인 국제정원 박람회 두 곳 행사장을 이어주는 뱃길로 부족한 관광자원을 채워줄 것으로 주목됩니다. 태화강을 활용한 수상교통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도심 속 수상여행으로 울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박람회 킬러 콘텐츠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선박은 바닥이 평평한 부유체 위에 갑판을 얹은 폰튠 구조입니다. 흔들림이 적고 안정감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명을 동시에 태우고 시속 25km 속도로 운항하면서 선박 위에서 관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태화강 수심이 낮아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물이 좀 얕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고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울산시는 실증 운항을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내 1호 공기업이 바로 대한석탄공사입니다. 그런데 설립 75년 만에 문을 닫았고 운영하던 광업소도 모두 폐광했습니다. 우리 석탄 산업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이전한 대한석탄공사. 건물 앞 정원은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합니다. 내부 사무실은 빈 책상과 의자만 가득. 직원들이 떠나며 남겨놓은 사무용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국내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 산업 쇠락이 원인인데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빚이 남았습니다. 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빚더미에 오른 석탄공사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운영하던 광업소도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재작년 전남 화순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탄광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삼척 도계광업소도 폐광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90년대 들어 가정 난방연료가 석유와 가스로 바뀌면서 석탄 산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정부가 석탄 감산 정책을 펼친 게 컸습니다. 광업소마다 수천 명 광부가 일하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모두 옛말이 됐고 광부들이 떠난 도시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부의 눈물을 흘리고 먹으면서 이 태백을 떠나야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석탄 산업. 하지만 대표 공기업이 문 닫고 탄광도 줄줄이 폐업하며 역사 속으로 쓸쓸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1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 1,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민 약 1,400만 명을 대리한 원고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집단 소송입니다. 이들은 구글이 광고 등에 이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해당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해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했으며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의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